어머니는 여권도 없으시잖아요. 비행기 탈 줄이나 아세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사돈이 옆에서 킬킬거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공항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이번이 7번째였습니다. 매번 사돈만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69세 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충격적인 배신을 발견하고 비행기 뜨자마자 집을 팔아버린 통쾌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뒤통수를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주인공이 어떻게 반격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명의의 집이 담보로 잡혀 3억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카톡에는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행 다녀오면 요양원에 집어넣자. 집은 팔아서 우리가 쓰면 돼.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행기가 뜨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엄마! 집이 왜 이래? 문이 왜 안 열려? 아들이 현관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현관 앞 바닥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삽니다. 니들이 한 짓은 알고 있다. 그들의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유럽 여행 준비로 거실에서 캐리어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강순덕은 7살 손주 준서에게 저녁밥을 먹이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펼쳐진 여행 가방 3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박진우 것, 며느리 오미영 것, 그리고 사돈 오말순 것이었습니다. 순덕의 가방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들뜬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공항에서 봬요. 이번엔 파리 에펠탑이랑 스위스 알프스 코스예요. 미영의 친정어머니 말순과 통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손주 입에 밥을 떠넣으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준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순덕을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요?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 봐줘야지. 준서 혼자 두면 안 되잖아. 준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통화를 마친 미영이 거실로 나오며 캐리어 지퍼를 열었습니다. 순덕은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꺼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해보고 싶었어요. 미영아, 이번에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미영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어머니는 여권도 없으시잖아요. 비행기 탈 줄이나 아세요? 미영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사돈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미영의 말을 듣고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맞아요, 순떡씨. 나이 들어서 비행기 타면 귀 아프고 힘들어요. 집에서 쉬는 게 나아요. 말순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 진우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순덕은 아들이라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준서 봐줘야지. 어린이집이 방학이잖아. 진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덕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순덕은 안방에서 홀로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영정사진이 손에 잡혔어요. 순덕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순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순덕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손주를 돌봐왔어요. 지난 5년간 아들 내외가 해외여행을 간 것이 이번으로 7번째였습니다. 일본, 하와이, 태국, 베트남, 호주, 싱가포르. 매번 사돈 말순만 데려갔습니다. 순덕은 늘 집에서 손주를 맡으며 집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돈이 어렵다고 친정 어머니니까 모시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7번째가 되니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관 앞에 캐리어 3개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순덕은 손주 준서를 안고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말순이 선글라스를 쓰며 순덕을 힐끗 봤습니다. 순덕 씨, 집 잘 보고 있어요. 우리 금방 올게. 말순은 손을 흔들며 유유히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미영이 그 뒤를 따랐고 진우는 어머니를 보지도 않고 택시에 탔어요.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순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순덕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준서는 장난감을 가지러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순덕은 한숨을 깊이 내쉬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진우의 방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묘하게 눈길이 갔어요. 순덕은 무심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순덕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순간 순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의 등기부등본과 담보대출 확인서였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자신 명의의 이 집이 담보로 잡혀 3억 원이 대출되어 있었어요. 대출 실행일은 3달 전이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서류에 찍힌 도장과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미묘하게 달랐어요.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서류를 위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이 아들의 빚 담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테이블 위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미영이 두고 간 태블릿이었습니다. 순덕은 무의식적으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니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어요. 미영과 친정어머니 말순의 대화창이었습니다. 순덕은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순덕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여행 다녀오면 시어머니 요양원에 집어넣을 거야. 미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순덕은 눈을 의심했어요. 그 집은 우리가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면 돼. 미영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말순의 답장이 바로 아래 있었어요. 잘 됐네.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치매 왔다고 하면 그만이야. 순덕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숨이 막혀 거친 호흡을 몰아쉬었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사돈만 모시고 가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에게 돌아온 대가였습니다. 순덕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닦아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태블릿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한 장 한 장 저장했어요. 담보대출 서류도 함께 촬영해 두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순덕은 창문 너머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손주 준서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순덕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나온 순덕은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어젯밤 본 서류와 카톡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순덕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옆 사람에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순덕의 차례가 왔습니다. 순덕은 창구 직원에게 담보대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대출 실행일에 본인이 직접 오셨고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셨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올 수가 없었다고요. 순덕은 미리 준비해온 입원 확인서를 꺼내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석 달 전 담보대출 실행일에 순덕은 담낭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누군가 그 틈을 노려 서류를 위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 위조 가능성이 있으시네요.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하며 관련 서류 사본을 출력해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순덕은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검색 끝에 순덕은 한법률사무소를 찾아냈습니다. 상담 후기에 어르신들도 친절하게 상담해준다는 글이 있었어요. 순덕은 바로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 순덕은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대기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잠시 후 최 변호사가 상담실로 순덕을 불렀습니다. 최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순덕을 자리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이십니까?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담보대출 서류, 입원 확인서,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한 카톡 대화 캡처까지요. 최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서명, 어르신 것이 맞습니까? 최 변호사가 서류의 서명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비슷하게 따라 썼는데 제 글씨가 아니에요. 도장은 제 것이 맞는데 누가 몰래 가져갔나 봐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대출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순덕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다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아드님이 돌아오시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최 변호사는 카톡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집을 급히 처분하시려면 소송과 병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카톡 대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집어넣고 집을 팔아서 자기들이 쓰겠다던 그 대화요. 순덕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전부 진행해 주세요. 순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순덕은 바로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자 중년의 여자 사장이 순덕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순덕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팔려고요. 급하게 팔아야 합니다.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좀 낮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해 주세요.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을 시작하며 매물 정보를 입력했어요. 순덕은 부동산을 나와 어린이집으로 준서를 데리러 갔습니다. 준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준서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검색했어요. 아들 내외와 사돈을 태운 비행기는 이미 유럽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아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려던 아들이요. 순덕의 입에서 낮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순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로 한 것이에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요양원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바친 세월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요.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금매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내일 계약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네, 내일 가겠습니다. 순덕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도 연락해서 내일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순덕은 준서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빈 거실에 섰습니다. 이 집에서 5년을 살았어요. 손주의 첫걸음도 첫말도 이 집에서 보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햇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 집과도 곧 이별이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돌려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금매 계약을 진행하던 순덕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은 험악한 인상이었어요. 중개소 사장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우 씨 어머니시죠? 덩치 큰 남자가 순덕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순덕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신데요? 남자가 씩 웃으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드님한테 빌려준 돈 받으러 왔습니다. 3억 외에 사채로 1억을 더 빌리셨는데 이자가 밀렸어요.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은행 대출 3억도 모자라 사채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남자가 차용증을 순덕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들 진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넉 달 전이었습니다. 이 집이 담보니까 못 갚으면 집으로 받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부동산 사장이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놀라시잖아요. 사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순덕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자들이 사장을 노려봤어요. 사채 담보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경찰 부를까요? 사장이 휴대폰을 들어보이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둘은 서로 눈짓을 나누더니 투덜거리며 중개소를 나갔어요. 연락드릴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문 밖에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튀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채 담보는 법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제가 금매 매수자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사장의 말에 순덕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바로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1억을 더 빌렸대요. 최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공증을 받으시죠. 순덕은 전화를 끊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유럽에서는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던 진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해외라서 어쩔 수 없다고요. 돌아가면 연락드릴게요. 진우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이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전화야? 표정이 왜 그래? 진우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야. 별거 아니야. 미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돌아섰어요. 사돈 말순이 손을 흔들며 레스토랑으로 가자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요. 배고파 죽겠어. 말순은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며 희죽거렸습니다. 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 순덕은 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대출 무효 확인서와 집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이 집에서의 생활도 모두 끝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순덕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순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영의 카톡 대화가 떠올랐어요. 요양원에 집어넣겠다던 그 차가운 글자들이요.
순덕은 단호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출 무효 확인서에 한 번, 매매 계약서에 한 번이요.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매수자에게 일주일 내로 잔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준서를 데려와 저녁을 먹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손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서가 잠든 후 순덕은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았어요. 여보, 나 이제 그만 바보짓 끝내려고 해요. 순덕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고향 친구 김복자였습니다. 순덕은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복자야, 나야. 순덕이. 복자가 반가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무슨 일이야?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자야, 나 내려가도 되겠니? 서울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복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들네랑 무슨 일 있어? 순덕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복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뭔 일인지는 와서 얘기해. 내 방 비워놨어. 당장 와. 복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어요. 고마워, 복자야. 정리되는 대로 내려갈게. 전화를 끊은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고향 마을의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식당 사진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행주를 두른 2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었어요. 순덕은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을 받은 순덕은 5년간 살던 집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영정사진, 그리고 추억이 담긴 사진첩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박스 3개에 짐을 담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물건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들의 옷, 가전제품, 가구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덕은 현관 앞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순덕은 펜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삽니다. 니들이 한 짓은 알고 있다. 순덕은 펜을 내려놓고 쪽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5년간의 세월이 이 한 줄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손주 준서를 데리고 남편의 사촌 누나인 고모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고모할머니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었어요. 미리 전화로 사정을 말씀드려 놓은 터였습니다. 고모할머니 댁 앞에서 순덕은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준서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준서의 맑은 눈이 순덕을 올려다봤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서야, 할머니가 잠깐 멀리 다녀올 일이 있어. 고모 할머니랑 며칠만 있어.
순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고모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고모 할머니는 순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덕아, 걱정 마. 내가 준서 잘 돌볼게. 순덕은 고모 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님. 나쁜 할머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고모 할머니가 순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 순덕은 준서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서의 작은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이 아이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순덕은 고향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어요. 버스에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빽빽한 아파트들, 분주한 사람들이요. 순덕은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3시간을 달려 버스가 고향 마을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순덕이 버스에서 내리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고향의 공기였습니다. 야, 순덕아. 마을 입구에서 김복자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복자는 순덕을 덥석 끌어안았어요. 이 뚱딴지야, 몇 년 만이야. 복자의 품에서 순덕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친구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울어, 울어.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풀려. 복자는 순덕을 달래며 마을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분식집 앞에 섰어요. 간판에는 복자네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가게야. 2층에 방이 있는데 내가 써. 복자가 가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작지만 정갈한 가게 내부를 둘러봤어요. 테이블 4개가 놓인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마을 뒷산이 보였어요. 순덕은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자야,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복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은혜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복자는 순덕을 방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순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자야,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뭐라도 하면서 살고 싶어. 복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잘됐다. 나 혼자 이 가게 하기 힘들었어. 같이 하자. 순덕이 놀란 눈으로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복자가 씩 웃었습니다. 야, 내 칼국수 손맛 잊었어? 학교 다닐 때 내가 만든 칼국수 얼마나 맛있었는데. 순덕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 한번 해볼게. 못하면 어떡하지? 복자가 순덕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못하면 어때? 우리 나이에 뭐가 무서워?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서울에서의 악몽 같은 날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에 아들 진우와 미영, 사돈 말순이 도착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진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진우는 다시 한번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왜 안 열리지? 미영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틀린 거 아니야?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맞게 눌렀는데. 말순이 캐리어를 끌며 투덜거렸습니다. 빨리 좀 열어. 피곤해 죽겠어. 진우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무슨 소리야? 주인이 왜 바뀌어? 진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앞 바닥에 떨어진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우가 봉투를 집어들고 열어봤습니다.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쪽지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삽니다. 니들이 한 짓은 알고 있다. 미영이 쪽지를 빼앗아 읽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미쳤어. 우리 집을 어떻게 팔아? 진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원래 엄마 명의 집이야. 말순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어디서 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텅 빈 현관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우왕좌왕했어요. 그 시각 고향 마을에서 순덕은 창문 너머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순덕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덕과 복자가 함께 운영하는 고향 손맛집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간판도 새로 달고 메뉴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순덕이 직접 반죽한 송칼국수와 손두부찌개가 대표 메뉴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게 앞이 북적였어요. 평일에도 테이블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여기 칼국수 2그릇이요. 복자가 주방을 향해 주문을 외쳤습니다. 순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면을 삶아 그릇에 담았어요. 뜨거운 육수를 부으니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한 젓가락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야, 이 맛이야.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에요. 중년의 남자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순덕과 복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며 복자가 말했어요. 야, 오늘도 완판이다. 내일은 재료를 더 사와야겠어.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 두부가 빨리 떨어져. 내일 새벽에 일찍 가자. 두 사람은 매출 장부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찬 나날이었어요. 순덕은 이런 삶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조명을 세우는 것이 방송국 사람들이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귀촌 성공 사례를 취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골에서 찾은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젊은 여자 PD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당황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왜 취재하시려고요? PD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어요. 69세에 새 출발하셔서 식당을 성공시키셨다면서요. 순덕은 쑥스러워하며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복자가 순덕의 등을 밀었어요. 야, 이런 기회가 어딨어. 인터뷰해. 카메라가 돌아가고 순덕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PD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점점 편해졌어요. 이 나이에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순덕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PD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팀이 떠난 후
복자가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순덕아, 너 진짜 멋있었어. 순덕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이, 무슨 멋이야.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가맹점을 내고 싶다는 연락도 여러 통 왔어요. 순덕과 복자는 밤새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 복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도 따라 웃었어요. 그러게 꿈만 같아. 순덕은 번 돈의 일부를 마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경로 식당을 일주일에 한 번 열기로 한 것이에요.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덕 씨 덕분에 마을이 활기를 찾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이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제가 뭘 했다고요. 저야말로 마을에서 새 삶을 얻은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순덕을 마을 공로자로 추대했습니다. 순덕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우와 미영, 사돈 말수는 좁은 월세방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방 2칸짜리 빌라였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앉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나 허리 아파 죽겠어. 미영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엄마. 좀 참아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딸을 시집 보냈냐?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진우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오른 뒤로 매일이 불안했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머니의 방송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어요. 진우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순덕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칼국수를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진우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 볼까? 진우가 거실로 나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이 눈을 치켜떴어요. 뭐? 지금 그게 중요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야? 그 집 다시 뺏어와야지.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야. 엄마 돈이었어. 미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고향 마을에서 순덕은 뒷산에 올랐습니다. 복자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는 것이 요즘 일과였어요. 산 정상에서 바라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복자야, 나 요즘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순덕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자가 웃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받을 만큼 받는 거야. 순덕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이내 미소로 바뀌었어요. 여보, 나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죠? 바람이 순덕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별빛 아래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돈 말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 지인이라는 남자였어요.
말수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구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확실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요? 석 달에 2배요? 말수는 귀를 쫑긋 세우며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이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말순이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미영아, 대박날 기회가 왔어. 미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기회요, 엄마? 말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내 오랜 지인인데 투자하면 석 달에 2배가 된대. 내가 노후자금 5천만 원 넣을 테니까 너희도 좀 보태라.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즘 생활이 빠듯했던 터라 귀가 솔깃했어요.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말순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믿을만해. 미영은 남편 진우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 그런 건 사기일 확률이 높아.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그래. 뭐라도 해야지. 말순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사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쳐? 돈 좀 벌어서 이 좁은 데서 나가야지. 진우는 2 사람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장모의 성화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총 1억 2천만 원을 김 사장에게 송금했습니다. 자신의 노후자금 5천만 원과 진우에게 받은 7천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어요. 말순은 벌써 큰 돈을 벌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석 달만 기다려. 우리 부자 된다. 말순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미영도 기대에 부풀었어요. 진우만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이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떠올랐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말순은 직접 김 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있던 건물층에는 텅 빈 공간만 있었어요. 사무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순은 건물 관리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 회사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짐 빼고 사라졌어요. 말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 돈, 내 평생 모은 돈. 미영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말순이 미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기야, 사기. 그 사람이 돈 들고 도망갔어.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의 퇴직금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진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했어요. 수사는 지연될 것이고 돈을 되찾기는 어려울 거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말순이 미영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어떡하지? 미영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가 욕심부려서 이 꼴이 됐잖아. 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보내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이 돈 보태라고 해서 그런 거지.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모녀가 거세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진우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진우에게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통보였어요. 이달 말까지 퇴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돈도 잃었어요. 퇴직금 담보대출의 상환 독촉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방으로 들어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대출은 어떻게 갚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가 2달째 밀렸으니 이번 달 안에 방을 빼라는 통보였어요. 미영이 전화를 끊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러다 우리 진짜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말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을 알기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모녀 사이에는 싸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는 매일 울렸어요. 퇴직금 대출 상환 독촉장도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순덕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순덕은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3번, 4번이요. 하지만 순덕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에요. 새벽에 홀로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외버스가 고향 마을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진우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30년 만에 밟아보는 어머니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마을 초입에는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고향 손맛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우는 천천히 그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게 안에서 어머니 순덕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국수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었어요. 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덕은 잠시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반죽에 집중했어요. 진우는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복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자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뭐하러 왔어? 너 때문에 내 엄마가 얼마나 속을 썩었는데. 복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복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 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복자가 팔짱을 끼고 진우를 막아섰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순덕이 나왔어요. 순덕은 아들 앞에 멈춰서서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엄마. 진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복자가 옆에서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순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요. 다 잘못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것,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 사돈만 데리고 여행 다닌 것,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순덕의 눈에 잠깐 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순덕의 한마디에 진우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흙바닥에 자국을 남겼어요. 순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어나. 순덕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순덕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다. 순덕이 진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복자가 옆에서 순덕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 아니지?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공짜로 봐주는 거 아니야. 순덕이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달라지고 싶으면 여기서 일부터 해라. 공짜로 도와주는 거 없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든지 할게요. 그날부터 진우는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재료 손질까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접시도 깨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복자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게 무슨 일을 했다고.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끔 서로 눈이 마주치면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어머니 앞에서 당당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미영이 고향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미영은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진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영이 다그쳤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일하는 거야. 미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가자. 당신이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잖아.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영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순덕을 찾았어요. 어머니, 집 돌려주세요. 그 집은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순덕이 천천히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내가 나한테 하려던 짓 잊었니? 미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양원에 집어넣고 집 팔아서 쓰려던 거 내가 다 알아. 순덕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미영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등을 돌렸어요. 더 할 말 없으면 돌아가. 미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아, 돌아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미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좋아, 그럼 우리 끝이야.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진우에게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미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품에 넣었어요. 순덕이 아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가게 뒷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복자가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진우 녀석, 진짜 변하려는 것 같아?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지켜볼 거야. 복자가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고생이다, 순덕아.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믿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향 마을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이제는 고향 손맛집의 배달과 재료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진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손님이 몰려들어 가게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진우가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복자가 바라봤어요. 야, 순덕아, 저 녀석 이제 완전 식당 사장 다 됐네. 복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도 아직 멀었어. 순덕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자가 팔꿈치로 순덕을 쿡 찔렀어요. 에이, 좋으면서. 한편 서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돈 말수는 사기 사건 후유증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홀로 친정 어머니를 돌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받을 재산도 없었고 직장도 구하지 못했어요. 좁은 원룸에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순덕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사과 편지였어요. 순덕은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있었어요. 순덕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편지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손주 준서는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모 할머니 댁에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할머니 순덕이 그리웠어요. 준서는 고향에 오면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 칼국수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준서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순덕은 준서에게 반죽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밀가루를 치대는 준서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진우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도 할 줄 알아요? 준서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진우가 쑥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이제 막 배우는 중이야. 순덕이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내 아빠는 준서보다 더 못해. 준서가 깔깔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고향 손맛집은 2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옆 마을에서 가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순덕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치면 자식이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순덕이 말을 이었어요. 나를 먼저 챙겨야 자식도 제대로 보더라고요. 기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복자가 끼어들었어요. 이 친구가 처음 왔을 땐 우울해 죽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내가 기 빨려요. 복자가 농담을 던지자 순덕이 복자의 어깨를 치며 웃었습니다. 기자도 따라 웃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에서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진우는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나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진우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순덕이 아들이지? 효자네, 효자. 진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어요. 이제는 조금씩 자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순덕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어요. 하지만 순덕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순덕과 진우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복자도 함께였어요. 산 정상에 오르니 노을 지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떼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작 이럴걸.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야. 순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심할게요. 복자가 두 모자를 번갈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야, 분위기 좋다. 낚일 데가 없네. 순덕이 복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 없어. 복자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순덕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바람이 불어 순덕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순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와 복자도 따라 웃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에는 하나둘 불이 켜졌어요. 고향 손맛집 간판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자신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순덕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가게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덕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따뜻한 국물처럼 든든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죽이려고 해요. 순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꽃이 피듯 순덕도 긴 어둠을 지나 자신만의 빛을 찾았습니다. 혹시 아니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몰래 3억을 대출받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올리면 댓글에 꼭 이런 글이 달립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이 이거랑 똑같은 일 겪으셨어요.
제가 바로 그 순덕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순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요, 자기 이름 석자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에요. 내 집, 내 통장, 내 도장,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함부로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순덕 옆에는 50년 지기 친구 복자가 있었어요.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준 건 자식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랜 친구한테 안부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가 진짜 내 편이에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거라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계신 분 있으시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덕은 69살에 다시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덕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